비린내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인 매서운 겨울의 새벽 수산시장입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빛바랜 낡은 점퍼에 깊게 눌러쓴 캡, 모자, 아무렇게나 자란 수염까지 덥룩한 그는 영락없이 시장통을 전전하는 초라한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는 전 세계 수산물, 유통망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회장 명함이 들어 있었죠.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된 강지훈 회장입니다. 그는 20년 만에 밟은 고국 땅에서 번듯한 회장님의 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훈의 시선은 시장 한 구석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생선 좌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낡은 고무대야 몇 개를 늘어놓고 그 위에 얼음을 깔아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 두꺼운 패딩을 몇 겹이나 껴입고 목도리로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지훈은 단숨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 이윤이었습니다. 지훈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것처럼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아내의 모습은 그가 20년 동안 매일 밤 그리워했던 그 고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나이보다 훨씬 더 깊게 굽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 일한 탓인지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은 아내의 두 손이었습니다. 영하를 밑도는 칼바람 속에서도 아내는 얇은 고무장갑 하나에 의지한 채 얼음물이 가득 찬 대야에 쉴 새 없이 손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꽁꽁 언 생선을 다듬고 내장을 빼내는 아내의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붉고 검게 변해버린 피부, 마디마디가 굵게 튀어나오고 뒤틀려버린 손가락, 곳곳에 깊게 패인 상처와 반창고들, 20년 전 지훈의 뺨을 어루만져 주던 그 희고 부드럽던 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의 흉터만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의 좌판 앞으로 다가가는 그 짧은 몇 미터의 거리가 마치 수백 킬로미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모자챙을 더 깊게 눌러 쓴 지훈이 좌판 앞에 섰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윤희가 굽은 허리를 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가 참 춥지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2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여 목소리는 거칠고 탁해졌지만 지훈의 귓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얼음 위에 놓인 고등어들을 가리키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등어 좀 주십시오. 윤희는 언손을 호호 불며 꽁꽁 언 고등어 2마리를 집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거친 칼날이 생선의 배를 가르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모자챙 아래로 아내의 손놀림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칼을 쥔 아내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생선 피인지 아내의 상처에서 나는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자신이 그 강지훈이라는 것을 밝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알아내야 할 진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윤희가 능숙하게 생선을 다듬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좌판 구석에 있던 조기 2마리를 더 집어들더니 봉지 안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저희 좌판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도 추운데 댁에 가셔서 따뜻하게 구워 드세요. 제가 덤도 넉넉히 드릴게요. 아내는 얼음물에 부르튼 손으로 비닐봉지를 건네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고 믿고 있는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아내는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중동의 사막과 거친 원양어선 위에서 사투를 벌이며 지훈의 얼굴 역시 흉터와 주름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내의 마음속에 지훈은 이미 오래전 세상에 없는 혹은 영원히 잊어야 할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떨리는 두 손으로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지 너머로 아내의 차가운 손끝이 스쳤을 때 지훈의 심장은 갈래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은 겨우 한마디를 내뱉고는 도망치듯 돌아서서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골목으로 숨어든 지훈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지훈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동생 지석에게 매달 엄청난 금액의 생활비를 붙였습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딸 수진이가 평생 돈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도록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번 돈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보냈습니다. 지석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형수님과 조카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아내는 이 엄동설 안에 저런 참혹한 모습으로 생선을 팔고 있는 것인지 분노와 슬픔이 지훈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훈의 기억은 참혹했던 20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지훈은 작은 중소기업의 성실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착하고 알뜰한 아내 윤희와 토끼 같은 5살 배기, 딸 수진이와 함께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은 동생 지석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이겠다며 집안의 돈을 끌어다 쓰던 지석은 결국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지석이 도망친 후 사채업자들은 지훈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밤중에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거실에 시뻘건 페인트가 뿌려졌습니다. 울부짖는 아내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우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지훈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지훈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몰래 집을 나와 사채업자들의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내 동생이 진 빚을 내가 모두 갚을 테니 제발 내 아내와 딸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훈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두목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불법 원양어선 조업 계약서였습니다. 한 번 타면 최소 3년은 육지를 밟을 수 없고 목숨을 잃을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는 지옥의 배였습니다. 선불금으로 사채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지훈의 청춘과 목숨을 담보로 잡는 끔찍한 계약이었습니다. 지훈은 펜을 든 손을 덜덜 떨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아내와 딸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놈들이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지훈은
잠든 아내와 딸의 이마에 짧은 입맞춤을 남기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에서 장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을 식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3년만 미친 듯이 고생해서 빚을 다 갚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지우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수백 번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배를 타고 떠난 직후 도망쳤던 동생 지석이 돌아오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석은 형이 사채업자들에게 팔려가듯 배를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의 희생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악마 같은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지석은 시어머니인 자신의 어머니와 형수 윤희 앞에 나타나 거짓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형이 미쳤어요. 형이 다니던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다른 여자랑 야반도주를 해버렸다고요. 형수님이랑 수진이 버리고 그 여자랑 외국으로 도망갔대요.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책임감 강했던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이 교묘하게 위조해온 가짜 출국 기록과 통장 내역 앞에서 윤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어린 딸을 버리고 빚더미에 앉혀놓은 채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는 끔찍한 거짓말은 윤희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노한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남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한 며느리 탓이라며 매몰차게 윤희와 어린 수진이를 한겨울 길거리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시장 뒷골목에 웅크리고 앉아 20년 전의 일들을 떠올리던 지훈의 두 주먹에서 우두둑 뼈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이 생지옥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며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릴 때 동생 지석은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고 아내를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지우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동생 지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랑하는 아내의 두 손을 저토록 끔찍하게 망가뜨린 대가를 반드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치르게 해주겠다고 지우는 서늘한 눈빛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지우는 품에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꽁꽁 언 고등어 2마리와 아내가 덤으로 넣어준 작은 조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생선이었지만 지훈의 가슴에는 그 어떤 것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당신 눈에서 흐른 눈물 수천 배수만 배로 갚아줄게. 당신 손에 묻은 피비린내 전부 다 씻어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지우는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강지훈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최고급 맞춤 정장 위로 차가운 시장 골목에서 묻혀온 생선 비린내가 옅게 배어 있었지만 지훈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 비닐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음장 같은 손으로 덤이라며 쥐어주던 그 볼품없는 조기 2마리. 지우는 비닐봉지를 차마 열어보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이 그 지옥 같은 원양어선과 낯선 타국의 바다에서 20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상선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며 몸에 익혔던 바다의 법칙, 그리고 안전운항부의 책임자로 일하며
수많은 선박의 위기를 관리했던 그 치밀하고 본능적인 감각이 아니었다면 그는 진작에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미쳐 날뛰는 폭풍우 속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 정확한 항로를 계산해내고 선원들을 통솔하며 끝내 배를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켰습니다. 그의 기적 같은 위기 대처, 능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념은 우연히 그 배에 승선해 있던 글로벌 해운 기업 오너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읽는 완벽한 눈과 생존을 향한 처절한 도끼를 인정받은 지우는 밑바닥 선원에서 시작해 회장의 오른팔을 거쳐 마침내 아시아 수산물 유통과 해운업을 장악하는 거대한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뼈가 깎이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지우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이 한국에 있는 아내 윤희와 딸 수진이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생 지석의 계좌로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지석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눈물을 훌쩍이며 형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형수님과 조카를 자신의 목숨처럼 돌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몸 건강히 돌아오시라고 맹세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은 지우는 자신의 피와 땀을 모조리 지석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지훈의 가슴 속에서 시뻘건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지훈의 신복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충혈된 눈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 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에서 사진과 문건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동생 지석의 모습,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리고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지석의 아내와 시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윤희가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있던 그 처절한 시장 통과는 완전히 다른 딴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보고 드리기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강지석 사장은 회장님께서 20년간 매달 보내주신 막대한 자금을 중간에서 전부 가로챘습니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부동산 투기와 불법 대출업을 벌였고 현재는 중견 건설 시행사의 대표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회장님께서 과거 다니시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내 연녀와 함께 해외로 밀항했다고 철저히 속였습니다. 지훈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꽉 물렸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이어졌습니다. 사모님께서는 20년 전 시어머니와 강지석 사장에게 모진 폭행을 당하고 한겨울에 길거리로 쫓겨나셨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고 시장통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따님을 키워내셨습니다. 강지석 사장은 사모님께서 진실을 파헤치거나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시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사모님을 협박하며 철저히 짓밟아왔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 지훈이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지씹듯 내뱉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동생의 사채 빚을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지옥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악마 같은 놈은 형의 피를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고 아내를 시궁창에 처박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모습이 담긴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힌 사진 속 윤희는 고된 노동으로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손님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번 주말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 강지석 사장이 어머니의 팔순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엽니다.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서 자신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려는 속셈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자리에 사모님과 조카인 수진 양도 불렀다는 겁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나를 쓰레기로 만들고 내 아내를 내쫓은 놈들이 무슨 염치로 윤희를 부른단 말입니까? 지훈의 서늘한 질문에 김 실장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일종의 역겨운 쇼입니다. 형은 횡령범의 바람이 나서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자신은 넓은 아량으로 그 버림받은 형수와 조카까지 거두어 돌보는 자비롭고 훌륭한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잔치 구석 자리에 사모님을 앉혀놓고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사려는 철저한 계산입니다. 그 순간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지훈이 움켜쥐고 있던 크리스털 유리잔이 그의 무서운 악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지훈의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깜짝 놀란 김 실장이 다급하게 수건을 가져왔지만 지훈은 손의 상처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듯 허공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음물에 부르트고 찢겨 피가 나던 아내의 두 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의 피눈물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아픔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최고급 빌라입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전신 마사지를 받고 있는 강지석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 어머님 팔순 잔치 말이야. 진짜 그 냄새나는 형님네 모녀를 부를 거야. 격 떨어지게 거적대기 같은 옷 입고 와서 분위기 다 망치면 어떡해. 지석의 아내가 코를 찡그리며 불평하자 지석은 가소롭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한참 몰라. 그런 불쌍하고 비루한 인간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야 내가 더 빛나는 법이라고. 도망친 호로자식 형을 대신해 늙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찢어지게 가난한 형수와 조카까지 살뜰히 챙기는 완벽한 강지석 대표의 모습. 그 그림을 보여줘야 국회의원 놈들도 내 뒤를 든든하게 봐줄 거 아니야. 그 여편네는 그냥 시장통 비린내 팍팍 풍기면서 구석에서 눈물이나 짜면 돼. 수진이 그 계집애도 흙수저 주제에 우리 인맥들 모인 자리에 들러리로 불러주면 감지덕지해야지. 지석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팔목에 채워진 억대의 명품 시계를 자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형이 바다 한가운데서 피를 토하며 송금한 돈으로 산 시계라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그는 오직 자신의 끝없는 탐욕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지석의 곁에 앉아 과일을 깎던 시어머니 역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 남편 간수도 못해서 집안 망하게 한 년 이만큼 걷어주는 것도 우리 지석이가 천사라서 가능한 거지. 그녀는 평생 우리 집안 종노릇이나 하면서 속죄해야 해. 아기로 가득 찬 웃음소리가 호화로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호텔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지우는 피 묻은 손을 거칠게 수건으로 닦아내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시장통을 서성이던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잔혹하고 무자비한 절대 권력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 낮지만 맹수 같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이번 주말 팔순 잔치 내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정체를 드러내실 생각입니까? 지우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에 그놈들이 쌓아 올린 더러운 모래성을 단숨에 짓밟아 버려야죠. 지석이 놈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 새끼의 가죽을 벗겨낼 겁니다. 수행원들 전부 대기시키고 우리 그룹 최고 변호사팀에게 지석이의 횡령, 배임, 사기 증거들을 완벽하게 법적 서류로 세팅하라고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품 있는 옷을 준비하세요. 20년 동안 흙바닥을 기며 살아온 내 아내가 그날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고귀한 여왕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 아내의 발끝에 묻은 먼지 하나까지도 그놈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지우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윤희가 건네준 그 차가운 생선 봉지는 지훈에게 20년간의 고통을 끝낼 기폭제이자 다시는 아내를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한 맹세의 징표였습니다. 지석의 탐욕스러운 웃음이 영원히 끝장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동자에 맺힌 서늘한 살기와 아내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뒤엉키며 폭풍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산동네의 비좁고 습한 단칸방입니다. 벽지 곳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낡은 보일러는 요란한 소리만 낼 뿐 방 안의 냉기를 전혀 데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윤희는 돋보기를 쓴 채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정성스레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10년 넘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씩 피눈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리미를 쥔 윤희의 손등은 쩍쩍 갈라져 진물이 배어나왔고 휘어진 손가락 마디마디는 안쓰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습니다. 이번 주말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에 가져갈 축의금을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횡령을 저지르고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는 시동생 지석이 꾸며낸 끔찍한 거짓말을 윤희는 20년째 진실로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지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자신이 평생 갚아야 한다는 지독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윤희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낡은 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수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흰 봉투와 다림질된 지폐들을 보자마자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거기가 어디라고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초등학생 때 한겨울에 엄마랑 나 길바닥에 내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 잔치에 왜 이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치냐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친할머니와 삼촌 지석은 악마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수진에게 아버지는 그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이었고 친가 식구들은 그 죄를 빌미로 평생 엄마의 고열을 빨아먹고 짓밟은 원수들이었습니다. 윤희는 말없이 다리미의 전원을 끄고 수진의 차가운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르트고 거친 엄마의 손이 닿자 수진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내 아빠 낳아주신 할머니다. 내 삼촌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녀 진작에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 아빠가 회사 돈 훔쳐서 도망간 거, 그 엄청난 빚 내 삼촌이 다 떠안고 고생했잖니. 우리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 이 돈이라도 드려야 엄마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윤희의 그 착하고 미련한 대답에 수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삼촌 지석이 시장에 찾아와 엄마의 좌판을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고 수시로 돈을 뜯어갔던 그 잔혹한 기억들이 수진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죄를 지었으면 아빠가 벌을 받아야지 왜 엄마가 평생 이러고 살아. 나 그 호텔 안 갈 거야. 절대로 안 가. 수지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딸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20년 전 그날 남편이 그토록 다정하게 자신을 안아주었던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떠났는지 윤희는 아직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잔치 당일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5성급 호텔의 대연회장입니다. 입구부터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천 송이의 최고급 생화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고 연회장 안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고급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강지석은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석의 곁에는 온몸을 명품 보석으로 휘감은 그의 아내와 화려한 한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시어머니 판순이 있었습니다. 지석은 국회의원들과 대기업 임원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도 특유의 비열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바쁘신데 저희 어머니 팔순 잔치까지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형님이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집안을 버리고 떠났지만 자식된 도리로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석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효자 코스프레를 하자 하객들은 입을 모아 지석의 인품을 칭찬했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몹쓸 형 대신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다니요. 하늘이 내린 효자이십니다. 바로 그 순간 화려한 연회장 입구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년도 더 된 유행 지난 낡은 코트를 입은 윤희와 단정한 셔츠 차림이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수진이었습니다. 윤희의 구두는 앞코가 다 까져 있었고 손에는 곱게 싸맨 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희 모녀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옷차림이 왜 저래? 귀를 잘못 들었나? 수군거리는 멸시의 시선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윤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석의 아내가 윤희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형수님, 정말 오셨네요. 저는 오시라고 예의상 연락드린 건데 진짜로 이 꼴을 하고 오실 줄은 몰랐네요. 우리 귀빈들 모시는 자리인데 물 다 흐려지게 이게 무슨 민폐람. 지석의 아내는 위아래로 윤희를 훑어보며 대놓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소란에 시어머니 판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순은 윤희를 보자마자 얼굴을 매섭게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없게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남편 간수 하나 못해서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낸 년이 무슨 낯짝으로 내 잔치에 와. 당장 안 꺼져. 판순의 고함 소리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팔순이신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어서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지석 서방님이 고생 많으셨던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희가 허리를 굽히며 눈물을 뚝뚝 흘리자 지석이 다가와 그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지석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형수님, 꼴랑 100만 원 가져와서 지금 우리 어머니 팔순 잔치에 생색 내시려는 겁니까? 우리 오늘 하객들 식대만 한 사람당 30만 원짜리입니다. 푼돈 적선하듯 던져놓고 불쌍한 척하지 마시고 저기 구석에 가서 밥이나 조용히 먹고 가시죠. 우리 어머니 혈압 오르십니다. 지석은 돈 봉투를 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지폐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우려 했지만 지석의 아내가 수진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슬쩍 밟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거지 근성은 어딜 가도 못 버린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지옥 같은 연회장. 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돈을 주워 담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평생 헌신하고도 철저하게 속아 죄인 취급을 받는 윤희의 억울한 눈물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참혹한 광경을 연회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층 VIP 발코니의 어두운 유리창 너머에서 강지훈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두 눈은 시뻘겋게 핏발이 서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발코니의 굵은 대리석 난간을 움켜쥔 그의 두 손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자신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그 작고 예뻤던 아이가 저렇게 다 큰 처녀가 되어 숙모라는 연의 구두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과 맞바꿔 번 돈으로 세운 저 화려한 잔치판에서 정작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자신의 아내와 딸이 가장 비참한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 내 전부. 지훈의 가슴속에서 수만 개의 칼날이 요동치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폭발적인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지석이 바닥에 돈을 던지고 윤희가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본 순간 지훈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변호인단과 경찰 병력이 호텔 로비에 대기 중입니다. 어둠 속에서 김 실장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난간을 움켜쥐었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에 빠진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심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 발코니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가자. 적에만도 못한 새끼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러.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강지훈 회장이 2층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과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교만한 웃음소리들이 곧 영원한 지옥의 비명으로 바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년간 이어진 거짓과 기만의 장막이 이제 막 무자비하게 찢겨나갈 참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대연회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지폐를 줍는 윤희의 구분 등 위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죗값을 치른다는 죄책감 하나로 시장통 바닥에서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희생의 대가가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에서 벌레 취급을 받으며 바닥에 나뒹구는 것이라니 윤희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의 팔을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요. 저런 쓰레기들한테 굽신거리지 말라고요. 우리 당장 여기서 나가요. 수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지석의 아내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핏줄이 무섭긴 무섭네. 지 애비가 남의 돈 훔쳐서 야반도주한 도둑놈인데 그 딸년이라고 오죽하겠어. 거지발사계 같은 것들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 모욕적인 언사에 수진이 분노로 몸을 떨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윤희가 기겁하며 딸의 허리를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안 돼 수진아. 참아라. 다 내 죄다. 엄마가 다 잘못해서 그래. 윤희는 딸이 자신 때문에 더 험한 꼴을 당할까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시어머니 판수는 혀를 끌듯 찼습니다. 지 애비 쏙 빼닮아서 눈에 도끼 찬 것 좀 봐라. 꼴도 보기 싫으니 경비 불러서 당장 저것들 끌어내라. 지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호텔 직원에게 손짓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연회장의 거대한 양문형.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려 젖혀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소리에 연회장을 채우고 있던 잔잔한 클래식 연주가 뚝 끊겼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숨을 죽이며 입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칠흑같이 검은 정장을 맞춰 입은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 수십 명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롭고 살벌한 눈빛과 일사불란한 발걸음. 소리는 마치 훈련받은 정예 군대나 거대한 권력 집단의 최정예 요원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 입구를 장악한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듯 양옆으로 도열하여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열한 길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남자. 날카롭게 빗어넘긴 머리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깊은 주름, 그리고 단번에 수백 명의 길을 짓눌러버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압도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며칠 전 새벽 시장통에서 빛바랜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초라한 사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시아 전체의 수산 및 해운 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제국의 절대 권력자 강지훈 회장이었습니다. 지훈의 뒤로는 그룹 내 최고 에이스들로만 구성된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발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쿵쿵 때리는 듯 했습니다. 하객들은 그 압도적인 위험에 눌려 자신들도 모르게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연회장 안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지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 정도의 엄청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날 사람이라면 분명 정재계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VVIP일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뿌린 초청장이 드디어 빛을 발해
평소에는 만나기조차 힘든 거물이 자신의 어머니 팔순 잔치에 직접 왕림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지석은 재빨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장 비굴하고 환한 미소를 장착한 채 지훈을 향해 굽신거리며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주최한 중견건설 시행사 대표 강지석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영광입니다. 지석은 허리를 반으로 접으며 두 손을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지석이 내민 손을 보지도 않은 채 벌레를 보듯 싸늘하게 무시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석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지만 지훈의 시선은 오직 단 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웅크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돈 봉투를 쥐고 있는 자신의 아내 윤희였습니다. 지훈은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가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마침내 지훈의 발걸음이 윤희와 수진의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윤희는 누군가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몸을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수진만이 잔뜩 날이 선 눈빛으로 눈앞에 거대한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발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구두, 보풀이 잔뜩 일어난 얇은 코트,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움츠러든 가녀린 어깨. 지훈의 턱관절이 분노와 슬픔으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워했던 아내였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여왕처럼 살게 해주려고 그 지옥 같은 바다 위에서 수백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감히 내 동생이라는 놈이 내 여자를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아 놓았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무릎을 굽혀 윤희의 눈높이에 맞추어 앉았습니다. 최고급 정장의 바짓단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바닥을 짚고 있는 윤희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얼음물과 칼날에 베어 퉁퉁 붓고 굳은 살이 박인 거칠고 투박한 손. 지훈의 크고 따뜻한 손이 닿자 윤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손이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날 텐데 귀하신 분 옷에 때가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를 내뱉었습니다. 그 처절할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목소리에 지훈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은 윤희의 손을 더욱 단단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지훈의 억눌린 그러나 한없이 다정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윤희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몸이 거짓말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위압적인 분위기의 사내였지만 방금 귓가를 스친 저 낮고 굵은 음성은 윤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평생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바로 그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윤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윤희의 두 눈이 지훈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고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덧입혀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 자신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바로 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윤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윤희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맞아요.
윤희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라도 나타날까 매일 밤 베갯니들 적시며 원망하고 또 그리워했던 남편. 다른 여자와 야반도주를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남편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핏물이 배어나도록 꽉 깨물고 있던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당신 이 고운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지훈의 눈에서도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윤희의 굽은 손등 위를 적셨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 한낱 시장통 생선. 장수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에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넋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입만 벌린 채 이 기막힌 상황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 역시 혼란스러움에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라니.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쓰레기 같은 아빠가 저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나타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자 지훈은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던 그 작은 아기새가 온갖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바르고 강단 있게 자라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희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남루한 윤희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당신이 바닥에 엎드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경받아야 할 내 아내니까요. 지훈의 그 한마디는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이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단상 아래에 머쓱하게 서 있던 지석의 얼굴이 그제야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석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형이라고. 지석의 입에서 공포에 질린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20년 전 빚 대신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중간에서 모든 돈을 가로챈 뒤 죽은 사람 취급했던 자신의 친형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불을 거머쥔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지석의 얼굴을 확인한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자상한 남편에서 피에 굶주린 야차로 변했습니다. 지훈이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자 연회장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연회장의 모든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육중한 금소금이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들이 가방을 열어 수십 장의 서류, 다발과 대형 스크린용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집어들고 연회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숨막히는 공포가 번져나갔습니다. 강지석? 지훈이 마이크를 대고 낮게 읊조린 그 이름 한마디에 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간 지석이 쌓아 올린 더럽고 추악한 모래성이 이제 그 뿌리부터 산산조각 나며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완벽한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대연회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강지석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효자 행세를 하던 그 오만방자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산에 20년 전 자신이 지옥 같은 원양어선에 팔아넘겼던 친형 강지훈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석은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서늘하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손짓을 하자 뒤에 도열해 있던 변호사 중 한 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웅장한 샹들리에 불빛이 어두워지고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석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곁에 선 덩치 큰 경호원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가장 먼저 띄워진 것은 수백 장에 달하는 낡고 빛바랜 은행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송금인은 강지훈, 수취인은 강지석. 20년 전부터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입금된 수천만 원의 내역들이 폭포수처럼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힌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여기 모이신 훌륭하신 하객 여러분. 오늘 이 화려한 팔순 잔치를 주최한 강지석 대표의 진짜 얼굴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송금 내역은 20년 전 강지석이 사채업자들에게 진 수억 원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제가 짐승처럼 일해서 보낸 피 같은 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억눌러온 피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처절했던 과거의 기억을 하나둘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사채업자들의 칼날에서 지키기 위해 나는 스스로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불법 원양어선에 올랐습니다. 하루 20시간씩 살을 애는 얼음바람을 맞으며 생선을 잡았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죽을 뻔한 적이 수십 번이었고 동상에 걸려 손톱이 다 빠져나가도 오직 내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을 나는 내 동생 강지석을 믿고 매달 보냈습니다. 내 아내와 조카를 잘 부탁한다는 멍청하고도 순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하객들의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구한 사연에 귀부인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점잖은 회장님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지석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석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변명을 늘어놓으려 발버둥 쳤지만 지훈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이번에는 강지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고급 외제차 구매 내역 그리고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결제 내역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지석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훈이 목숨을 걸고 송금한 돈이 입금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점차 분노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 말종은 형이 피를 토하며 보낸 돈을 중간에서 전부 가로챘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굴리며 불법 대출업을 시작해 지금의 그럴듯한 건설사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놓고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형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다른 여자와 야반도주를 했다고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판순이었습니다. 판순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큰아들이 딴살림을 차려 도망갔다고 굳게 믿으며 며느리 윤희를 집안을 망친 원흉이라 저주하고 구박해온 그녀였습니다. 판순의 주름진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석아, 저게 다 무슨 소리냐? 내 형이 보낸 돈이라니. 내가 빚을 내서 사업을 일으킨 게 아니었더냐? 내 형이 바람나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 판순이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지석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지석은 사색이 된 채 뒷걸음질만 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곧 모든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석의 아내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온 그 모든 호사스러운 생활이 사실은 저 더럽고 냄새난다고 무시했던 시아주버니의 핏값이라는 사실에 기겁을 한 것입니다. 지우는 굽은 허리로 흐느끼고 있는 아내 윤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윤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그 거대한 오해의 응어리가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그 처절한 배신감이 사실은 조작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생지옥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윤희의 가슴이 찢어질 듯한 회한과 남편을 향한 미안함으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안해요. 윤희가 지훈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하자 지훈은 그녀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 끔찍한 세월을 속아 살면서도 우리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당신은 내 평생의 은인입니다. 지훈의 굵은 눈물이 윤희의 정수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딸 수진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늘 원망하고 저주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갈 때마다 골목길에 숨어 눈물을 훔치게 만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앞에 있는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비겁자가 아니라 온몸을 던져 가족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수진은 엉금엉금 기어가 지훈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수진의 그 애달픈 부름에 지훈은 한쪽 무릎을 꿇고 딸을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내 딸. 지훈의 넓은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산 가족의 눈물겨운 상봉도 잠시 지훈의 시선이 다시 지석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지훈은 딸과 아내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워두고 지석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신이 다가오는 듯한 위압감에 지석은 결국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사채업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눈이 뒤집혔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돈 이자까지 쳐서 다 갚겠습니다. 지석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윤희 모녀를 벌레 취급하며 돈 봉투를 집어 던지던 그 오만한 모습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는 지석을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지석이 대리석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내 놈이 내 아내의 그 부르튼 손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 내 딸이 아빠 없이 손가락질 받으며 흘린 그 눈물들을 내가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이냐. 피를 나눈 형제. 내 놈은 내 가족을 시궁창에 처박은 악마일 뿐이다.
지훈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변호사들을 향해 턱짓을 하자 수석 변호사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희 강지훈 회장님의 지시로 이미 경찰과 검찰에 강지석 대표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강지석 씨, 당신은 오늘 이 잔치장을 나서는 순간 곧바로 구속 수감될 것이며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불법 재산은 단 1원도 남김없이 회수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 있던 연회장의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번쩍이는 수갑을 든 경찰들이 지석을 에워쌌습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경악하며 자리를 피했고 지석은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하지만 지석의 아내는 이미 혼절하여 쓰러져 있었고 시어머니 판수는 충격에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 윤희의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짓밟고 모욕했던 며느리,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시장통에서 뼈가 녹아내리도록 고생한 며느리였습니다. 판수는 윤희의 낡은 구두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미쳤었다. 내가 눈이 멀어서 짐승만도 못한 놈의 말을 믿고 너를 그 모진 길바닥으로 내쫓았구나. 나를 죽여다오. 이 할미를 천벌을 받게 해다오. 시어머니의 처절한 참회 앞에서도 윤희는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시야를 가리며 판순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똑같습니다. 동생놈의 거짓말에 속았다고는 하나 남편을 잃고 핏덩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를 한겨울 길거리에 내다버린 그 잔혹함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지석이 면회나 다니시며 그 죗값을 치르십시오. 지훈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들이 발버둥 치는 지석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성대했던 어머니의 팔순 잔치, 지석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던 바로 그 무대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공개 처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재계 유력 인사들은 혀를 차며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갔고 바닥에는 지석이 집어던졌던 윤희의 꼬깃꼬깃한 지폐들만이 처량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넓은 연회장에 오직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흩어진 그 10,000원짜리 지폐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피와 땀 그리고 찢어진 자존심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지훈은 지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의 가슴팍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희와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이제 다시는 당신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세상을 다 부숴서라도 당신들 지킬 테니까. 지훈이 윤희와 수진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20년의 길고 길었던 혹한의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세 식구가 완전한 하나가 되어 연회장을 걸어나가는 뒷모습 위로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최고급 실크 커튼을 통과해 넓은 침실을 은은하게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윤희가 지난 20년 동안 겪어온 매서운 새벽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폭신하고 구름 같은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삐걱거리는 맨바닥에 얇은 요 하나를 깔고 칼바람을 맞으며 새우잠을 자던 어제까지의 삶이 마치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물과 생선 비늘에 찢겨 진물이 흐르던 손에는 이제 최고급 재생 연고가 듬뿍 발려 있었고 부드러운 의료용 붕대가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원망했던 남편, 지훈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도,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그 모든 누명이 벗겨졌다는 사실도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윤희의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여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편안한 니트 차림의 지훈은 커다란 쟁반에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 그리고 신선한 과일 주스를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자산을 굴리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아내의 아침 식사를 위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훈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쟁반을 내려놓고는 윤희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몸은 좀 어때요? 지훈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에 윤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거 맞죠?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 춥고 냄새나는 단칸방으로 돌아가 있을까봐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지훈은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한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가녀린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을지 생각하면 지훈은 아직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윤희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추며 맹세하듯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당신 곁을 떠나는 일도, 당신이 차가운 바닥에서 잠드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왕으로만 살면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지훈은 윤희가 식사를 마치는 것을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본 뒤 그녀를 이끌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의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미리 손을 써 국내 최고의 정형외과 및 피부과 의료진들로 구성된 윤희만을 위한 전담 치료팀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윤희의 부르트고 휘어진 손가락 마디마디를 정밀하게 검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보호장구 하나 없이 맨손으로 얼음물을 만지며 혹사당한 손은 뼈와 인대까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지훈과 윤희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의 손은 오랜 시간 누적된 동상과 관절염으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료진이 가진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수술과 재활 치료를 병행한다면 예전의 고운 손으로 상당 부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 윤희는 자신의 흉측한 손을 부끄러운 듯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괜찮습니다. 생선 냄새 밴 늙은이 손 고쳐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남편 얼굴 다시 본 것만으로도 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윤희의 그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핏발선 눈으로 원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의 신약을 들여오든 최고의 장비를 새로 사들이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내 아내의 손을 반드시 완벽하게 고쳐 놓으십시오. 내 아내가 단 한 번이라도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최고급 무통 치료를 적용해 주십시오. 지훈의 그 절대적인 애정과 카리스마 앞에 의료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윤희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가난과 멸시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졌음을 윤희는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지훈의 사랑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 때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악마들의 삶은 철저하게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얇은 모포 한 장이 전부인 비좁은 구치소 독방. 그곳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정장을 입고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강지석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지석의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지훈의 막강한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석이 불법으로 축적했던 모든 재산은 국가에 환수되거나 지훈의 그룹으로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지석은 추위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철창을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도관님, 저기요. 저 좀 꺼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우리 형이 강지훈 회장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지만 교도관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석의 아내는 남편이 구속되고 전 재산이 압류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는 자신이 빼돌린 비자금만 챙겨 외국으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수많은 인맥과 친구들도 전화번호를 바꾸고 등을 돌렸습니다. 지석은 철창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를 구원해줄 손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년 전 차가운 시장통 바닥에서 살려달라 애원하던 형수, 윤희를 무참히 짓밟았던 그 잔혹한 업보가 수만 배의 고통이 되어 지석의 목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판순의 처지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지훈이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과 둘째 아들 지석이 자신을 속이고 형의 핏값을 가로챘다는 배신감에 판수는 그날 밤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수술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판순을 외곽의 허름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최고급 병실이 아닌 여러 환자들이 함께 쓰는 답답하고 냄새나는 다인실이었습니다. 판수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오열하는 며느리와 핏덩이 같은 손녀를 엄동설 안에 길거리로 쫓아냈던 자신의 악독했던 과거가 매일 밤 악몽처럼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이지 않고 구박만 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간 아들을 대신해 묵묵히 희생했던 천사였다는 사실에 판수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들 지훈도 며느리 윤희도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판수는 차가운 병상에 누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죽음을 기다리며 매일 밤 피눈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해야만 했습니다. 악인들이 죗값을 치르는 동안 지훈의 가족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은 바로 딸 수진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며 코피를 쏟던 수진은 아버지가 세워준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딸을 최고급 백화점으로 데려가
수진이 그동안 입어보지 못했던 예쁜 원피스와 코트, 반짝이는 구두들을 아낌없이 사주었습니다. 수진은 백화점 한가운데서 아빠가 내민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받아들고는 결국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식당 불판 안 닦아도 돼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도서관에서 밤새면서 공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 맺힌 서름이 담긴 딸의 질문에 지훈의 턱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빠가 우리 수진이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전부 다 해줄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테니까 이제 억울해서 우는 일은 평생 없을 거야. 부녀의 뜨거운 포옹을 지켜보며 윤희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의 가족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발코니에 모여 앉아 최고급 셰프가 준비한 아름다운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희가 시장에서 덤으로 주었던 볼품없는 조기가 아니라 최고급 요리들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수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훈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술과 재활을 마친 윤희의 손은 눈에 띄게 부기가 가라앉고 예전의 부드러움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윤희의 얼굴을 덮고 있던 짙은 그늘과 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아하고 평온한 안주인의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살게 해준 두 사람,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꿋꿋하게 버텨준 나의 전부. 당신과 수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강지훈도 없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윤희와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지훈의 잔에 맑은 소리를 내며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20년의 길고 참혹했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하고도 눈부신 가족의 행복이 서울의 야경 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이제 아름다운 현재를 빛내주는 훈장이 되어 이들의 곁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오후입니다. 지훈의 끝없는 사랑과 국내 최고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 덕분에 윤희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거칠고 검게 타들어갔던 피부는 본연의 맑고 고운 빛을 되찾았습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한 윤희의 모습은 과거 시장통에서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비린내를 풍기던 생선. 장수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품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거실 창밖의 한강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곁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 수산시장에 한 번만 다녀오고 싶어요. 그 말에 지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지훈에게 그 수산시장은 아내의 피눈물이 서린 끔찍한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굳이 그 험한 곳을 다시 가려 하느냐는 듯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윤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크고 단단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를 살게 해준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지석 서방님이 깡패들을 보내 제 좌판을 엎어버렸을 때 밤새같이 생선을 주워주던 국밥집 할머니도 계시고
수진이가 아플 때 선뜻 약값을 쥐어주던 건어물집 아주머니도 계세요. 그분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제는 떳떳하게 당신 아내로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지우는 아내의 그 깊고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베풀어진 작은 친절조차 잊지 않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윤희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 내가 천배 만배로 다 갚아줄 겁니다. 몇 시간 뒤 매서운 바닷바람과 비린내가 진동하는 수산시장 입구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최고급 마이바흐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그 뒤를 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탄 대형 SUV 여러 대가 줄지어 시장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 트럭이나 오토바이만 오가던 낡고 질척이는 시장 골목의 초호화. 차량 행렬이 나타나자 상인들과 손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떡 벌린 채 그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육중한 세단의 문이 열리고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은 강지훈 회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의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카리스마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반대편으로 걸어가 직접 차 문을 열고 에스코트하듯 조심스럽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여인의 모습을 본 순간 시장 사람들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단정한 머릿결과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흩날리며 내린 그 귀 부위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이 시장 바닥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생선을 팔던 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저기 구석에서 고등어 팔던 윤이 아줌마 아니여. 세상에 내가 헛것을 보나. 저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오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상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희는 사람들의 시선에 괴념치 않고 지훈의 팔짱을 낀 채 자신이 20년 동안 청춘을 바쳤던 그 익숙하고도 시린 골목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고인 썩은 물이 명품 구두에 튀어도 윤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온전히 씻어내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윤희의 시선이 머문 곳은 시장 모퉁이에 있는 허름하고 비좁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금목걸이를 두른 험악한 인상의 시장상가. 주인이 굽은 허리의 국밥집 할머니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할망구야. 상가 임대료가 벌써 석 달치나 밀렸잖아. 돈 없으면 당장 솥단지 빼고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이야. 오늘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이 국밥통 다 엎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주인이 씩씩거리며 펄펄 끓는 국밥통을 발로 걷어차려 하자. 할머니는 덜덜 떨며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며칠만 더 말미를 주소. 우리 영감 병원비 대느라 돈이 말라서 그라요. 제발 이 늙은이 한 번만 살려주소. 할머니의 애절한 울부짖음에도 상가 주인은 매정하게 할머니를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갈랐습니다. 상가 주인이 성질을 내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지훈과 그 곁에 서 있는 기품 있는 귀부인 윤희가 자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윤희는 지체 없이 달려가 바닥에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눈물범벅이 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윤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볐습니다. 새댁, 고등어 팔던 새댁 아니요. 아이고 꼬리 와 이리 곱노. 나 죽기 전에 천사로 변해서 데리러 온 기여. 할머니의 굽은 손이 윤희의 부드러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윤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꼭 쥐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할머니 덕분에 목숨 건진 윤희 맞아요. 그동안 밥 굶지 말라고 뒤에서 몰래 국밥 퍼주시고 저 쫓겨날 뻔할 때마다 막아주셨잖아요. 제가 그 은혜 갚으러 왔어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상가 주인은 윤희의 정체를 깨닫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빚쟁이한테 쫓겨서 야반도주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돈 많은 영감탱이 하나 물어서 팔자 고쳤나 보네. 여기 당신이 참견할 일 아니니까 썩 비켜. 이 할망구 오늘 다 쫓아낼 거니까. 주인이 막말을 쏟아내는 찰나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상가 주인의 거구가 저만치 나가떨어졌습니다. 지훈의 경호실장이 단숨에 주인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친 것입니다. 흙바닥을 구른 주인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었을 때 강지훈 회장이 구둣발로 주인의 가슴팍을 짓누르며 맹수처럼 살기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감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내 아내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은인에게 손찌검을 한 것도 모자라 감히 내 아내를 모욕해. 내 놈은 오늘 이곳에서 혀가 뽑히고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훈의 그 낮고 섬뜩한 경고에 상가 주인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지훈이 손짓을 하자 법무팀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철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수산시장 전체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은 오늘부로 저희 강지훈 회장님의 그룹으로 모두 매입 및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가 주인이었던 당신은 과거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 고리대 금업과 폭행 혐의로 현재 경찰에 고발 조치되었으며 이 시간 이후로 이 시장에서 영구히 쫓겨날 것입니다. 그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시장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악덕 상가 주인은 살려달라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평소 주인에게 온갖 서름과 핍박을 당하던 시장 상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흙먼지가 묻은 구두를 털어내고 윤희와 국밥집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라는 체면도 내려놓은 채 비린내. 나는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님, 제가 세상에 없는 동안 제 못난 아내를 곁에서 지켜주시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국밥 한 그릇의 은혜, 제가 평생을 다 바쳐 보답하겠습니다. 지훈의 비서가 곧바로 할머니에게 두툼한 금장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평생을 보장할 막대한 금액의 수표와 함께 이 국밥집 상가의 평생 무상양도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희가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건어물집 아주머니와 채소 가게 할아버지에게도 그들이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보상금과 상가 소유권이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갚은 윤희의 얼굴에는 마침내 과거의 모든 그림자가 걷히고
눈부시게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윤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윤희야. 아니 사모님. 정말 잘 됐어. 그동안 맘고생 몸고생한 거 이제 다 보상받고 행복하게 살아. 상인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윤희는 지훈의 에스코트를 받아 다시 마이바흐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수산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며 윤희는 지훈의 넓은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가난과 원망의 장소는 이제 눈물겨운 은혜, 갑기의 무대가 되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덧칠해졌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세상, 그 어떤 시련도 다시는 우리 가족을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속으로 깊게 맹세했습니다. 거대한 차가 부드럽게 봄날의 도로를 미끄러지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모진 겨울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부신 봄 햇살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은 5월의 화창한 주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최상 위층만 예약할 수 있다는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만 송이의 생화가 내뿜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을 수놓은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이곳에서 강지훈 회장의 하나뿐인 딸 수진의 결혼식이 곧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예식장 맨 앞줄 가장 명예로운 혼주석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변신한 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명주실로 지어낸 연분홍빛 한복은 윤희의 맑아진 피부를 더욱 화사하게 빛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적 같은 일은 무릎 위에 다소곳이 포개어진 윤희의 두 손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의료진의 헌신적인 수술과 지훈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얼음물에 찢기고 동상에 걸려 흉측하게 튀어나왔던 관절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거칠었던 피부는 눈 녹듯 부드러워졌고 예전의 그 곱고 따스했던 온기를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이제 윤희의 손에는 시장통에 짙은 생선, 비린내 대신 지훈이 선물한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장미 향수 냄새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곁에 빈자리로 남아있는 지훈의 의자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화려한 공간에서 낡은 코트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돈을 주우며 피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수많은 하객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동화 속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웅장하고 경건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버질로드의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표정을 지은 강지훈 회장이 딸의 손을 굳게 잡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긴장하지 말고 아빠만 믿고 걸어. 아빠가 우리 딸 넘어지지 않게 평생 꽉 잡아줄 테니까. 지훈의 다정한 속삭임에 수진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손을 이끌고 버질로드를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태평양의 거센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아빠 없는 아이라며 놀림을 당하고 식당 불판을 닦으며 눈물지었을 가여운 내 딸. 그 모진 세월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준 수진이 대견하고 또 미안해
지훈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훈은 훌륭하게 자란 청년인 사위에게 수진의 손을 넘겨주며 묵직하게 당부했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딸이네. 평생 눈물 흘리는 일 없게 자네가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게. 사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평생 목숨 바쳐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혼주석으로 돌아온 지훈은 윤희의 곁에 앉아 아내의 따뜻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지난날의 모든 회한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수진과 신랑이 윤희와 지훈 앞에 서서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품에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엄마 밑에서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수진 역시 엄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축가 순서를 앞두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상기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신부의 아버지이신 강지훈 회장님께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윤희를 향해 지훈이 다정하게 윙크를 건네고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수진의 성장 과정 대신 지훈과 윤희가 20년 전 찍었던 빛바랜 흑백 웨딩 사진과 최근 아름답게 회복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교차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장례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내 목숨보다 귀한 딸 수진이를 시집 보내는 이 기쁜 자리를 빌려 나는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내 심장과도 같은 여인에게 평생의 빚을 갚고자 합니다. 바로 나의 아내 이윤희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혼주석에 앉은 윤희에게 쏠렸습니다. 윤희는 놀라움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훈은 윤희를 응시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짐승만도 못한 동생의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아내를 남겨두고 사지의 바다로 떠났습니다. 내가 파도와 싸우는 동안 내 동생은 내 아내에게 횡령범의 바람난 남편이라는 잔혹한 누명을 씌우고 한겨울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내 아내는 남편의 죗값을 치른다는 죄책감으로 꽁꽁 언 얼음물에 맨손을 담그며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아 우리 딸을 키워냈습니다. 나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그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도 내 아내는 끝까지 선량함을 잃지 않고 굳건히 버텨주었습니다. 장내 곳곳에서 하객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윤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와 그 참혹한 진실을 알았을 때, 피투성이가 된 아내의 두 손을 보았을 때 나는 내 눈을 파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는 원수를 향한 복수보다 곁에 돌아온 남편의 품을 더 감사히 여겨주었습니다. 여보, 지훈은 윤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부르튼 손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영원한 사랑과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수십 캐럿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그 20년의 청춘, 당신의 그 예쁜 손에 남은 상처들,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하나 다 지워주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는 당신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나 강지훈의 영원한 여왕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윤희의 뺨을 타고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지훈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흉터 하나 없이 말끔하게 회복된 윤희의 네 번째 손가락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 위에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폭죽이 터지고 천장에서 수만 개의 장미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완벽한 해피엔딩을 축복했습니다. 이토록 눈부신 행복의 이면에는 악인들의 처절한 말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국립교도소의 독방. 강지석은 푸른 수의를 입고 벽에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이 매일 밤 뼈에 사무치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20년 전 형수가 시장통에서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며 밤새 철창을 쥐고 발악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들의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판순 역시 변두리의 낡은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신이 마비된 채 휠체어에 묶여 지내는 그녀의 유일한 일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 며느리 생떼 같은 며느리를 내가 쫓아냈어.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버스 놓친 뒤의 손짓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 대신 소독약 냄새와 지독한 고독만이 남아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지훈과 윤희는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지훈은 윤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나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윤희가 지훈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윤희의 어깨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밤하늘의 별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눈부신 시작.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낸 20년의 길고 잔혹했던 겨울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진실과 헌신, 그리고 변치 않는 숭고한 사랑이 기적처럼 피어낸 찬란한 봄날만이 이들의 앞길을 영원히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속에서 거짓말은 한 가족을 처참히 짓밟았지만 인내와 사랑은 결국 그 끔찍한 장막을 걷어내고 기적 같은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악한 자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고 선한 자는 늦더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가슴 뭉클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분노해 주시고 또 함께 눈물 흘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훈과 윤희처럼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찾아오는 눈부신 봄날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가슴속이 뻥 뚫리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한 편은 늘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